한 주간 있었던 뉴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미국 연준에서 양적 긴축을 종료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지금 금리를 내리는 것도 있지만 풀었던 돈, 양적 완화했던 시장에 소위 말하는 막 채권 사들이고 막 모기지 막 이런 거 사가지고 돈을 막 풀었는데 그거를 거꾸로 이제 회수를 하던 게 있었죠. 그걸 이제 종료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돈을 풀던 거를 회수하던 걸 멈췄다. 그 말은 뭘까? 이제 최소한 이제 보합. 앞으로 돈을 풀 확률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올라가는 랠리가 다시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또 기름을 붓는 게 바로 파월 연준 의장의 이제 후임으로 계속 이제 여러 명이 거론이 되다가 비둘기파인 이제 해시시 유력하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나한테 그런 뭐 임무가 주어진다면 기꺼이 맡겠다. 근데 나는 돈 풀 건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를 낮추면서 뭔가 이제 중간 선거도 대비하고 경제도 좀 활성화시키는데 올인하는 게 아니겠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미국의 금리와 한국의 금리에 좀 이 격차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뭐 환율도 그렇고 뭐 지금 금리도 못 내리면서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게 있는데 이게 조금 완화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현재는 지금 금리를 못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에서 지금 4번 연속 동결을 했습니다. 이 원화도 지금 계속 약해지죠. 지금 환율이 막 계속 올라가니까 거기다 이제 물가도 뭐 다시 또 2.4%로 올랐고 집값 또 다시 막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낮춘다는 거는 이제 돈을 더 푼다는 건데 돈을 더 푼다? 이건 못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막고 있잖아요. 근데 또 한쪽에서는 내수 시장 완전 침체돼 있고 중소기업들 지금 뭐 부도나겠습니다 뭐 이러고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지금 저울질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동결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금리를 낮춰주면은 우리도 금리를 낮출 여력이 조금은 생기는 거죠. 그게 아마 올해는 어렵겠지만 내년부터 미국이 금리 낮추면 우리도 같이 낮추려고 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뭐 서학개미가 뭐 고환율의 범인이다 뭐 이러면서 사실상 이제 정부가 또 국민 탓을 하게 됐는데 이게 약간 유구한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항상 뭐 IMF 오면은 국민들이 이제 해외여행 너무 많이 갔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부동산 값 많이 올라가면 다주택자가 문제다 해가지고 다주택자 때려잡고 뭐 이러다가 이제 요즘에는 이제 고가 1주택자가 문제다 해서 이제 고가 1주택자도 막 때려잡으려고 하는데 이제는 뭐 이제 서학개미들이 많이 사가지고 뭐 환율이 튀었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국민연금이나 기관들이 해외 투자를 훨씬 많이 했다. 그러니까 국민들도 하지만 그 금액 이상으로 국민연금이 더 많이 투자를 했는데 그러면은 국민연금이 사실 주범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누구를 탓하라고 있는 자리들은 아니죠. 그거 해결하라고 있는 분들이 남 탓하면 특히 이제 국민 탓을 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이 문제도 시간이 지나면은 조금 그래도 환율에는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M2라고 부르는 이제 광의의 통화 여기가 너무 많이 급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40조씩 막 늘어나고 있는데 상승폭이 뭐 지금 뭐 엄청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뭐 유동성도 많이 공급하고 있고 뭐 지금 증권도 지금 호황이고 부동산도 올라가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뭐 예금 적금도 그렇고 뭐 증권도 같이 M2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돈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돈이 많아지고 돈이 많이 풀린다는 거는 실물 자산들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언가 그 자산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돈값이 떨어지니까 물건값이 비싸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안 할 수도 없고 하려니까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고 완전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 내년부터 이 통화량 기준을 좀 바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통계 기준이 뭐 주요 선진국과 좀 다른 부분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수익 증권, 뭐 ETF나 뭐 채권 펀드 뭐 이런 것들이 이 통화량에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넣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요거를 뭐 다른 나라들, 선진국들은 좀 빼고 있어서 요거 좀 빼겠다는 거야. 그럼 우리도 이제 통화량 증가의 어떤 통계가 조금은 좀 완화가 되겠죠. 그래서 뭐 이거를 빼는 거는 뭐 국제 기준에 맞춘다는 논리라면은 뭐 맞을 수는 있는데 뭐 우리가 뭐 기존에도 이걸 안 했던 건 아닌데 갑자기 지금 통화량의 증가세가 급증하고 있는 건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문제는 문제다. 자, 벼락거지 될 수 없다. 지방 부자들이 서울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보니까 지방에서 서울에 집을 사러 오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1만 7천 명 정도가 서울에 집을 샀다고 하는데 2020년과 비슷한 수준이래요. 그러니까 2020년에 뭐 광풍이 불었는데 그때 수준만큼 지방에서 집을 사러 왔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이 한 몇 년 있어 보니까 우리는 계속 이제
횡보하면서 점점 하락하고 하는데 서울 수도권은 바로 반등을 해버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제는 이거 대세구나 해서 막 사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나마 뭐 연초에 사신 분들은 돈 많이 버셨겠죠. 자, 재개발 빌라나 뭐 이런 것들도 살 수 있다. 지금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이 서울에 무언가나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제 앵커를 하나 박아놓고 싶은데 큰 돈은 없으니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토어제도 걸리지 않는 재개발 빌라 같은 거 사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잘 골라서 사셔야지 무조건 된다라는 어떤 그 누군가의 말만 듣고 사시면은 골치 아프게 확 물려버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자, 99주 만에 하락세 멈췄다. 15 대책 이후 지방 아파트 살아나나. 그러니까 지방도 어쨌든 유동성 공급은 됩니다. 지방에도 돈 버는 사람들 많고 지방에서 주식 투자해서 돈 버는 분들도 있고 코인 투자해서 번 분들도 있고 사업해서 잘 되는 분들도 있죠. 최근에 이제 환율도 많이 튀고 이러기 때문에 뭐 기업 경쟁력이 좋은 곳들, 특히 이제 수출 기반의 기업들은 실적이 좋습니다. 그런 곳들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 임금 협상해가지고 임금 올려달라고 하는 곳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또 지방에 있기도 하니까 전반적으로 양극화가 심해지지만 그 안에서도 좋은 동네, 좋은 집 이런 것들로 돈이 쏠리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15 대책으로 서울 수도권 전역이 거의 사실상 토어제가 걸리면서 지방 분들의 투자가 많이 막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겸사겸사 지방으로 수요가 또 가는 것도 있겠죠. 자, 분당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1주 동안 이제 0.4%가 올랐다. 여기에 단순 계산해서 52배를 곱하면 됩니다. 50배 곱하면 어떻게 되죠? 그럼 대략 한 20%. 1년에 20% 올라가는 수준으로 지금 막 급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당이 안 올랐던 것도 아닌데 한번 올랐는데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분당의 대장급 아파트들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수지도 많이 오르고 송파구, 동작구도 많이 오르고 뭐 용산도 오르고 뭐 이러고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가 그럼 토어제가 아니냐? 다 토어제입니다. 다 토어제고 다 투기과열지구인데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5 대책의 영향이 사실상 거래량을 감소하는 건 있지만 어떤 집값을 이렇게 누르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다. 자, 15 대책에 눌린 수요가 화성구리 수원으로 몰려가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대부분 이제 동탄 쪽인데 동탄 2 쪽에 많이 몰렸거든요. 규제 전후로 해서 거래량이 한 66%가 올라갑니다. 구리도 한 80%가 올라가고요. 수원 권성구가 피했죠. 권성구가 한 76%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풍선 효과가 명확하게 있었던 거죠. 만안구도 이번에 빠졌잖아요. 동안구인 평촌, 이 지역은 이제 투기과열지구에다가 토어제인데 바로 옆에 안양역 이쪽 그 만안구는 규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또 사람들이 또 몰려가고 오산도 늘어났다. 이런 기사입니다. 대출 상한까지 집값 키 맞춘다. 대출 규제 부작용. 예전에 그 15억 초과는 대출을 안 해줬어요. 그냥 0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집들이 14억 9,900으로 붙어. 모든 KB 부동산 시세가 14억 9천으로 쫙 붙습니다. 그래서 대출 나오는 걸로 이제 멈춰요. 왜냐면 KB 부동산 시세 같은 것들이 이제 그 해당 지역의 중개사분들의 의견도 구하고 뭐 실거래가도 참고해가지고 정해지거든요. 근데 이게 KB 시세가 15억을 넘어가는 순간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KB 시세가 14억 9천으로 막 붙고 실제로 실거래도 14억 9천으로 막 붙습니다. 그러니까 15억 1천하고 14억 9천하고 두 개가 2천만 원 차이밖에 안 나는데 원래는 훨씬 더 비싼 가격 격차가 있던 단지들인데 막 붙는 거예요. 왜 붙을까요? 이게 정책에 의한 시장의 교란이죠. 근데 이게 지금 또 일어날 것이다. 왜냐면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보신 분들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24억짜리 집을 살려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25억이 되는 순간 집을 못 삽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 24억 7천만 원이면 살 수 있는데 25억으로 3천만 원이 오르는 순간 집을 못 사요. 아니 왜 3천만 원밖에 차이가 나는데 집을 못 삽니까? 25억이 안 되면 대출이 4억이 나오거든요. 근데 25억이 넘어가는 순간 대출이 2억으로 줄어듭니다. 순식간에 대출 2억이 줄어드니까 3천만 원 올랐는데 2억이 모자라가지고 집을 못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오르기를 기대해야 돼. 그리고 반대로 25억이 넘어갔던 그 집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게 KB 시세가 떨어지길 기대해야 되는 기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15억으로 쫙 붙을 거고요. 그리고 15억 넘는 아파트들은 15억으로 좀 이렇게 내려가려고 막 할 거고요. 그 경계선에 있는 곳들, 25억 경계선에 있는 곳들도 막 이제 교란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집값 무섭게 뛰더니 종부세 대상이 54만 명으로 작년보다 이제 8만 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의 종부세 대상자가 많이 늘었죠. 그리고 이제 총액도 5조 3천억입니다. 예전에 제일 많이 거칠 때는 이제 10조까지 거뒀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제 한창일 때는 뭐 종부세율이 어마어마했죠.
한 사람한테 막 2억, 3억씩 거둘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막 10조 거뒀지만 지금은 요율을 많이 내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할인도 많이 했는데도 5조예요. 그 말은 뭐냐? 전반적인 집값 자체가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자, 청량리 롯데캐슬 L65에서 어제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어제 오늘 지금 뭐 무순위 청약도 있었고요. 특별 공급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당첨되면은 10억 차익 난다 하는 거 있죠. 소위 말하는 이제 로또 청약이 또 나왔는데 얘는 뭐 전매도 가능하고 그리고 뭐 전세도 줄 수 있죠. 토어제인데 상업지역이라서 피해갑니다. 그 피해가는 몇 안 되는 단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당첨되는 순간 무조건 돈 버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것도 어마어마한 경쟁률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좀 회의감이 들긴 합니다. 이 청약제도가 사실 문제가 많은데 이게 워낙 좀 누더기가 되다 보니까 약간 멈추지 못하고 계속 가는 것 같기도 해요. 거기다 이제 정부가 이 청약제도에 대해서 하도 그 로또 청약이 심해지니까 이걸 어떻게 좀 단속을 해야 되겠는데 라고 해서 이제 좀 들여다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가점 높은 사람들 막 79점 막 이런 사람들이 나오니까 막 84점짜리도 나오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6인 가구가 살고 있는 거지? 라고 하면서 들여다봤더니 윗집 사는 부모님을 아랫집에 전입시켜가지고 뭐 이렇게 6인으로 만들고 사실상 그냥 위아래에서 따로따로 살았던 분들도 있었고 뭐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창고에 거주합니다. 뭐 이러면서 뭐 6인 뭐 가족 만들어가지고 뭐 점수 만들고 뭐 별의별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250건 정도 적발을 해가지고 뭐 이제 취소시키고 한다고 하는데 이 청약제도가 워낙 이제는 막 로또 청약에다가 막 너무 지금 이상하게 꼬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냥 이럴 거면 그냥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들고 이게 결국에는 이 국민들 잘못이라고 말하기에는 아니 20억 로또인데 30억 로또짜리도 이제 나왔잖아요. 반포에서. 근데 이거 안 해? 할 수 있으면 해야지 라는 생각을 과연 안 할까요? 이걸 도덕과 윤리에 맡기는 게 맞을까요? 이런 제도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전월세 시장이 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전세 지수가 3년 만에 최고고요. 지금 역대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이맘때쯤 되면은 전세 수급 지수가 뭐 최고치를 돌파하지 않을까 싶어요. 씨마른 수도권 전세 2021년급 대란이 오는가? 소위 말하는 이제 전세 대란의 시기가 조만간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방법이 없습니다. 신축이 인허가가 돼서 착공을 했어야 올해 내년 뭐 내후년에 입주를 하는데 없습니다. 지금 입주할 게 내년에 없고요. 내후년도 없고 지금 올해도 인허가 착공이 별로 없기 때문에 28년, 29년에도 아마 입주할 물건이 많지 않을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란이 예상되는데 이때 어떤 대책이 나올지 좀 저도 궁금합니다. 전셋집 보러 줄 선다. 서울 전세난 2020년 악몽 재현되나. 유명한 사진이죠. 요거 이제 강서구에 있는 아파트인데 요 아파트 전세를 하나 보려고 한 9팀이었나요? 9팀이 줄 서가지고 누가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라고 했던 게 고작 5년 전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다시 재현될 확률도 지금 높아요. 지금 토어제에다가 뭐 지금 투기 과열지구에다가 지금 뭐 전월세도 계속 지금 줄이는 실거주 막 정책들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는 분들은 다행이지만 못 쓰고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앞으로 또 과거의 일이 반복될 확률도 높습니다. 이게 고작 5년 전인데 다시 또 할 수 있다. 빌라도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는 지금 전세를 지금 극도로 싫어하시죠. 많은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대인들도 많이 무너지고 전세 사기로 분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전세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 가격 대비 너무 많이 빠지고 전세도 지금 막 규제가 많아지다 보니까 전세가도 막 인위적으로 막 눌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너지고 경매로 넘어가고 근데 그 경매로 뭐 낙찰받는 사람도 없으니까 또 이제 채권단도 뭐 돈 손해보고 이런 일들이 지금 악순환이 일어나는데 빌라도 월세화가 되는데 빌라 지금 임대사업자가 있거든요. 근데 이 빌라 임대사업자는 현재 시행 중입니다. 근데 6년짜리인데 사람들이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하면은 뭐 세금을 깎아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계산기 두드려 보면요. 별 실익이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거 했다가 또 뒤통수 맞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 불안감 때문에 못하는 게 많아요. 그리고 너무 그 규제도 많지만 의무가 많아집니다. 막 부기 등기 의무도 있고 뭐 지금 그 임차인한테 보험료도 막 내야 되고 막 별의별 게 많거든요. 하나 위반하면 뭐 과태료를 막 1,000만 원, 3,000만 원씩 때리기 때문에 이거 누가 하냐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이거를 유의미하게 완화를 시켜주지 않으면
앞으로 전월세 대란은 더 가속화될 것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한테 보증금을 최소 33%를 돌려받도록 지원해주는 법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제가 또 깜짝 놀라서 좀 봤는데, 전세 사기 특별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물론 전세 사기가 뭐 한 사람을 완전히 이제 무너뜨리는 그런 아주 심각한 그런 범죄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 시스템과 구조적으로 발생한 것도 많거든요. 이게 전세 보증보험에다가 전세 대출, 거기다가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 많이 사는 빌라, 소위 말하는 B아파트는 시세 파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또 신축을 좋아하니까 신축 지어가지고 빌라에다가 높은 전세를 맞춰서 소위 말하는 이제 돈을 회수하고, 그거를 이제 보증보험으로 메꾸는, 사고 터져도 폭탄이 돼도 결국에 정부가 다 떠안는 이런 구조로 가다 보니까 이 시스템 때문에 지금 연 4조씩 적자를 봐가면서 도시기금이 박살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 정책은 뭐냐면은 보증금을 3분의 1 이상은 무조건 건지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 돈으로 건지냐? 정부가 재정을 풀어가지고 이걸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미 연 4조씩 깨지고 있는데 이 적자를 보고 있는 와중에 보증금을 더 챙겨주겠다고, 30%를 챙겨주겠다고 하면 돈을 얼마를 더 부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 전세 사기라는 개념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보증보험을 강화시켜가지고 웬만한 사람들은 보증보험을 못 들게 하든지, 정말 뭐 소득과 그리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고, 이 임대차 보호법과 뭐 이제 민법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서 강제 집행 이런 것들을 아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경매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들도 사실 거의 없는데, 그러면 이거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거든요. 내버려 두고 사고 터지면 정부가 챙겨줄게. 근데 정부가 돈이 어디 있어? 근데 이게 지금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들이 사고를 치기 시작하는데 이게 뭐 한두 명이 사고 치는 게 아니잖아, 이게. 뭐 막 10,000명, 막 30,000명, 50,000명, 막 10만 명씩 뭐 전세 얻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뭐 100만 명 넘을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사고 터질 때마다 30%를 정부 재정으로 이걸 한다 그러면 이건 답이 안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걸 또 한다고 지금 여당에서 발의를 한 것 같아요.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월세로 전환을 최대한 유도를 하든지, 뭐 보증보험도 뭐 반만 뭐 이렇게 보증을 한다는 식으로 해서 전세를 얻는 분들도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게 먼저지, 무조건 사고 터지면 3분의 1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순간 재정이 또 박살날 것 같습니다. 자, 건설 경기 침체 바닥은 아직도 멀었다. 건설사 줄폐업은 뭐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건설사,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일꾼들이 다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누가 짓냐? 누가 짓냐라는 것도 사실은 좀 답답하죠. 물론 이제 대형 건설사들은 버티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브랜드 있는 아파트, 이런 아파트 지을 건설사들은 있는데, 거기가 모든 아파트를 다 지을 수는 없잖아요. 결국에 좀 저렴한 아파트도 필요하고 지방에도 아파트가 필요하고 한데, 그런 데들 다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제 지방에 있는 소위 말하는 이제 뭐 그 지역 내에 좀 그래도 나름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살리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뭐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4년 새 37조가 증발했습니다. 주택 도시기금이 뭐 이제 장기 임대 이런 거, 공공 임대 이런 데도 지출이 많이 되고, 전세 보증 보험에도 많이 지출이 되고, 여러 가지들 쓰이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청약 저축으로 넣어가지고 만든 기금이 막 나갔습니다. 뭐 신생아 대출로도 나가고 하면서 자금이 이제 급감했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청약 저축도 사람들이 막 깨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이거 어차피 청약 안 되잖아 라고 해서 이제 지금 20대들, 사회 초년생들 중심으로 그냥 막 깨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금이 더 줄고 있는 이 악순환. 근데 이 악순환에서 자금도 없는데 공공임대는 더 늘려야 돼요. 지금 정부 정책상. 그럼 무슨 돈으로 할 거냐? 이런 지금 또 난감한 상황에 빠지고 있는 겁니다. 자, 착공 시기 1년 10개월째 지났지만 GTX-C는 첫 삽을 못 떴습니다. A는 이제 거의 다 개통을 하고 이제 삼성역만 남겨놓고, B도 착공을 했는데 C는 아직 시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좀 증액을 해달라, 이거 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GTX-C가 5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전세 사기로 적자 나는 게 지금 연 한 4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GTX 하나씩 날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다가 또 재정을 투입한다고 하니까 모르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GTX는 C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수도권 지역 민심이 아주 안 좋기 때문이에요. 지금 의정부는 4일날 착공 촉구 대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정부가 지금 GTX-C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왜냐면 의정부가 좀 도심과 거리가 좀 멀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의정부가 되게 GTX-C를 타고
삼성력 접근성을 높이려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재정 문제가 생기고 지금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현대건설이 이제 컨소시엄으로 들어갔는데 공사하면 1조 손해 본다는 거야. 근데 누가 합니까? 1조 손해 보려고 하는 건설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좀 돈을 좀 올려주시든지 뭐 재정을 좀 지원을 해주시든지 해라. 이러면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 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래나 저래나 GTX-C도 뭐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내년도도 유동성은 계속 공급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금리도 좀 내려갈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또 공급은 부족하고, 전세 난까지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하시고,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라고 한번 스스로 생각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